예, 안녕하세요. 남북관계 전문 해설방송 채널 615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북아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간 한반도 뉴스 브리핑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일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윤희 합참의장이 10일 북한의 도발에 맞서 일본과 발전적으로 안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이어 12일 한일 차관회담이 열렸습니다.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다마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일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해 남한 당국자들과 언론 등이 대북 비방 중상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이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4일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맡고 50인 이내에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4월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13일 레이먼드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울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싸워야 한다면 그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찰스 자코비 미국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및 북부사령부 사령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실질적 위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13일 미 국방부가 이달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열리는 쌍용훈련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쌍용훈련에는 미 해병대 제3원정여단 7,500명, 미 해군 기동함대 2,000명 등 미군 1만 명, 한국 해병대 3,500명과 해군 1,000명, 호주 육군 130명 등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 해군이 독수리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일환으로 14일 동서남해상에서 일제히 기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이 훈련에는 한미 해군의 이지스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순양함, 잠수함 등 다양한 함정이 동원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4일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북 적대정책 전면 철회, 선핵 포기 주장 폐기, 대북 인권소동 중지 등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4일 대변인 담화에서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강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거칠게 비난한 데 대해 최고 전엄과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16일 오후 북한은 약 3시간에 걸쳐 25발의 단거리 로켓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로켓 사거리가 70km이며 프로그 지대지 로켓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열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일에서 10일 러시아 육자회담 차석 대표가 방북한 데 이어 우다웨이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 일행이 17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방북 목적과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독수리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격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번째 소식입니다.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 등은 보고서 내용을 지지했고 북한, 중국,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보고서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사는 회의 중간에 일본 민간인에게 발언권을 주는 데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12번째 소식입니다. 18일 새정치연합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피하자며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에서 현재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명시된 6.15 남북 공동선언과 14 남북 정상선언 등을 존중 승계한다는 내용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뉴스를 들었고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자, 최근 미국이요, 북한의 위협을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훈련을 하면서 또 동시에 북한이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집중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13일 레이먼드 오디언노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울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싸워야 한다면 그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의 오판이다. 원치 않는 도발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날 찰스 자코비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및 북부사령부 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 야망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은 미국 본토를 상대로 한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이 이론적이었던 것에서 실질적인 고려 대상으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마틴 댐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위협은 2개의 헤비급인 러시아, 중국과 2개의 미들급인 북한과 이란, 2개의 조직망인 알카이다와 다국적 범죄단체, 그리고 하나의 사이버 위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통 원치 않는 도발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는 게 보통인데 참 그렇죠. 예, 이런 판단을 하면서 계속 최대한의 이 전쟁 훈련을 한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자, 자코비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의 실질적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원래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이제는 아예 인정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실제 미국 본토까지 올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었고 2012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북한이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을 때도 그게 실제 존재하는 미사일인지 아니면 모형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북한의 군사안보 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면이라고 전제를 깔고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전인 1월 29일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상원 정보위원회 증언에서 아직 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이미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같은 날 북한 전문 38노스에서도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주장이 실렸습니다. 그 얘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실전 배치됐는데 개발이 완성됐다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실전 배치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미국이 북한의 위협,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그것도 이동식 이거를 인정한 거라면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 미국 합참의장이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미국에게 이제 위협이 2221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2개 헤비급이 러시아, 중국이라고 했는데 네. 러시아와 중국과는 지금 당장 어떤 전쟁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적대 국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당장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들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2개의 조직망인 알카이다와 다국적 범죄단체 여기는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사이버 위협은 뭐 이제 가상의 어떤 위협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2개 미들급인 북한과 이란 중에서 실제 이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하면 미국이 실제 전쟁을 했을 때 본토를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미사일에 무엇이 어떤 탄도가 실릴 것이냐. 당연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싣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날아가는데 그냥 건물 하나 부숴주고 마는 그런 상황은 없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가 실리기 때문에 핵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여러 군인 이 관계자들의 얘기처럼 미국의 핵 미사일이 떨어지는 극도의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대비를 하기 전에는 당장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미국이 지금 전쟁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극도로 위험한 일이니까 각오하고 할 거면 각오하고 다 죽을 각오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전쟁으로는 힘들어졌다. 그래서 전쟁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이제 좀 잘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네. 설마 그 남재준 국정원장처럼 뭐 통일을 위해 죽자 뭐 이런 각오를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4일 날 의회에
그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라고 QDR이라고 하는데 네네. 4년에 한 번씩 국방검토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걸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보고서에는 북한 정권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계획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요. 3대 군사 전략과 3대 작전 방침을 제시를 했어요. 3대 군사 전략의 첫 번째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며 가능한 공격과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영향을 완화하는 미국 본토 방어 전략 이렇게 돼 있고 3대 작전 방침의 첫 번째 방침도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작전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미국의 어떤 전쟁 계획, 전쟁 작전 전략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해외에 미국의 주요 이익이 되고 있는 거점들에서 미국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이냐. 그래서 뭐 2+1이라든지 1+1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개념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본토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이런 작전 방침들이 나오게 되는 건 미국 본토가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걸 막는 이 핵심 작전은 결국은 MD가 되는 거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하는 게 이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기본 이제 핵심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MD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미국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시키겠다는 방침도 명시를 했는데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북한하고 당장 전쟁하기는 어렵다.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대비를 하냐면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즉 MD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MD를 완성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MD를 추진해야 되니까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는 요구하는 핵심 요체는 이겁니다. 국방비를 늘려달라. 그래야 북한과 전쟁을 해볼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상 유지가 얼마나 그 간절한 소망인지가 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 위협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재정과 이 모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전쟁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 준비를 계속 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키리즈오브 독수리 한미 합동 군사연습 사상 최대 규모의 그 해병대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쌍용 훈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쌍용 훈련이 이 한미 해병대가 3,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만 10,000명. 그래서 미 해병대 제3원정여단에서 7,500명, 미 해군 기동함대가 2,000명. 그렇게 해서 미군만 10,000명이 되고요. 한국 해병대가 3,500명이 해군 1,000명이니까 한 5,000명 가까이 되고. 그러면 이제 15,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호주 육군이 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호주 육군이 어떻게 해서 이 상륙훈련, 쌍용훈련,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참가하게 됐는지는 참 알 수 없는 일인데요. 여기에 수륙 양용함 12대, 수직 이착륙기, 미국이 지금 최첨단 수직 이착륙기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V-22 오스프리 한 개 편대가 참가를 합니다. 이번 쌍용훈련에서 제가 특이하게 보고 있는 게 이 호주가 참가한다는 점인데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지난달 2월 17일에 괌에서 열렸던 그 코프노스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가 연례적으로 진행하던 훈련인데 여기에 올해 처음 한국 공군이 참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호주가 또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과거에 이제 미국이 계속 강조했던 한미일 삼각동맹에 호주가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 호주 사각동맹 체제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미국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이 동아시아판 나토를 이 완성하기 위한 어떤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는 나토가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이 동아시아판 나토, 한미일 호주의 이 연합군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한미일 뭐 호주까지 포함하는 이 동맹 체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결탁을 해서 MD 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MD를 도입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상당히 압박을 가해왔고 점차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특히 이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획표는 그러한데 이게 뭐 미국이 바라는 대로 현상 유지가 한반도 상황도 현상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이건 약간 열외 얘기이긴 한데요. 자, 안철수하고 민주당하고 네. 예, 새롭게 신당을 이야기하면서 6.15 14와 관련한 것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배제하자라는 제안을 안철수 쪽에서 준 거고 민주당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새정치연합 그리고 민주당 이 통합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이걸 약칭으로 새정치연합으로. 그래서 마치 뭐 안철수 측의 이제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이 흡수되는 그런 이제 모양새까지 보여지는데, 자 어쨌든 이 과정에서 그 민주당의 그 한 최고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었죠. 친노 종북은 신당에 따라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지금 오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6.15 14선언을 강령에서 빼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좀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보는데,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6.15 14선언을 만들었고 이행했던 세력들이 결국 친노 세력과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다수가 겹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겠다라는 건 지금 안철수 측도 그렇고 이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종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뭐 통일에 대한 그동안의 민주당의 어떤 성과와 이 기본 입장 이런 것도 다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란을 다 빼버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안보, 통일, 외교 이쪽 면에서는 새누리당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것도 사실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여기 이제 뭐 채널 615에서 네네. 다루는 게 기본 이제 남북 관계다 보니까 남북 관계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신당과 이 새누리당이 6.15 공동선언 14선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무슨 차이가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네네.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6.15 14를 이행할 생각이 없는 정당이면 사실 그냥 새누리당까지 해갖고 뭐 3당 통합? 새정치민주 뭐 새누리 연합 뭐 네. 이렇게 가도 하등 문제가 없어요. 거기 별로 걸림돌이 크게 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호남 지역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을 팔며 정치 사실 정치 앵벌이 사실 내용을 다 배제하면 앵벌이라는 수준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 김대중 대통령의 최대 사실 업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도 받은 거고 역사에 아마 정말 많은 것들 중에 이 민족 문제와 관련한 이 성과가 가장 큰 업적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위인전에도. 근데 이제 6.15를 빼고 김대중이란 이름으로 뭐 정치 장사하겠다 이런 거라면 빨리 일찌감치 좀 노선 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정말 위험한 거는 6.15와 14를 이야기하는 것이 종북이다라는 그 수준 있잖아요. 예전에 뭐 이회창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때부터 한나라 새누리로 이어지는 이 인식을 한국의 야당이 특히나 6.15의 적자라고 본인들이 주장해 왔던 남북관계 한참 좋을 때는 적자라고 얘기했던 이 한국의 야당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의 이런 움직임이나 이 안철수 새정치연합에서의 이런 요구 있잖아요. 이런 굉장히 무리스럽고 야당답지 않고 뭔가 굉장히 그 의도가 드러나는 요구들 있잖아요. 이걸 쭉 보면서는 하나의 새누리당 이후에 포스트 새누리당을 준비하는 전체 한반도 정치 구도에서 누군가의 지금 청사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대표해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구나. 예, 조정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중입니다. 네. 아주 예리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전문 분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채널 6.15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